네, 반갑습니다. 파이토치를 이용한 딥러닝 세 번째 강의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맡은 허동영입니다. 앞선 강의들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작,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CNN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앞선 강의들만큼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인 RN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NN이 보통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맨 처음에 배웠던 그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CNN은 보통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배운 RNN은 과연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보통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밑줄 쳐져 있는 시퀀셜 데이터 부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RNN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학습이 어떠한 원리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포워드와 백워드 프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RNN이 어떤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롱쇼텀 메모리 모델과 I와 RN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하게 될 텍스트 어플리케이션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랭귀지 모델 코드 가지신 것을 제가 보내드린 것을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코드를 따라 치는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치면서 이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RNN이 어떠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보자면, 시퀀셜 데이터라는 것은 보통 시간축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들이 연관된 특성이 갖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치를 볼 때 중반에 있는 프리퀀시는 이전에 있던 주파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프리퀀시들이 이 뒤에 있는 이런 주파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퀀셜한 데이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위해서 비디오 예시를 보겠는데요. 이 비디오 예시를 보면은 처음에 조커가 은행 앞에 가면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가면을 쓰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은 조커가 은행을 털 것이라는 것에 다른 어떤 장면들보다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두 장면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뜬금없이 마지막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랑 앞에 두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즉, 이전 스텝에 의해서 현재 스텝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시퀀셜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랭귀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처럼 소유격의 패턴이 이어지는 경우에 이 마지막에 의라는 소유격이
나게 된 것은 그 전에 그 다른 소유격을 표시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이런 동일한 패턴이 나온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단어는 이 전에 있던 단어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퀀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분석하자면 마지막 단어인 이 가지라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어떤 도구나 아이템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에 먹으라, 훔쳐라 그런 단어들보다 더 가지라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랭귀지 또한 시퀀셜 데이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디오 예시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화 장면에 그 장면을 보고 그 영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커가 버스 앞에 있는 장면을 설명할 때 만약 그 장면 하나만 보고 설명을 한다면 어떤 가면 쓴 사람이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볼 때 서커스 단원이 공연을 마치고 가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당연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커가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털었고 도망수단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보고 임무를 수행할 때 이 뒤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 설명할 때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모델 또한 메모리 기능을 갖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전 시간에 배웠던 네트워크들은 메모리가 아예 없는 것일까요? 구조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모델인데요. 여기서 보면 사실 메모리는 없습니다. 여기 입력을 넣어주면, 이미지를 넣어주면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이미지를 넣고 한 이미지만 그 한 설명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메모리 하는 역할을 이 모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2배 이상으로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이미지를 넣고, 두 번째 이미지를 넣고, 세 번째 이미지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쪽 부분의 설명을 이제 본다면은 이 설명은 그 전에 있던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어쨌거나 모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 또한 메모리 역할을 이 네트워크의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피드포워드 모델로도 메모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피드포워드 모델이 여러 인풋을 넣어서 메모리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면 몇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모델을 이렇게 더 크게 키운 만큼 더 용량이 큰 모델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 시간도 길어지고 또 오버피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머신러닝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네트워크들은 과연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조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네트워크들은 메모리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모델인데요. 이 인풋 X에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Y에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주는 히든 레이어가 그 전에 있는 어떤 사진에 무슨 영향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에 배웠던 네트워크들로는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가 라고 또 물어본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옆으로. 그렇게 하여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이미지를 넣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미지를 넣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이 모델이 전체 이미지를 전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설명은 그래도 전에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능성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간단한 모델로도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을 만들었을까? 라고 본다면 사실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델을 3배 이상으로 이렇게 키우게 된 만큼 이에 따른 용량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 크게 되면은 모델이 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인풋 이미지의 개수가 지금은 이제 3개지만 만약에 4개, 5개 만약에 더 커진다면은 이 모델은 이미지 3개밖에 못 넣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 4개를 넣고 맞추는 모델을 만든다면은 그런 모델을 또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델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푸는 문제가 유연하게 언제는 인풋을 3개만 넣고 언제는 인풋을 4개만 넣고 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이 피드포워드 모델은 그런 모든 상황에 각각 대처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이 바로 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RNN입니다. 여기서 RNN은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히든 레이어가 그 다음 히든 레이어의 정보를 주는 이 파란색 커넥션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맨 첫 사진에 조커가 가면을 들고 은행 앞에 있는 정보가 요약이 된 히든 스테이트가 그 다음 이미지를 요약하는 히든 스테이트 계산하는 식에 포함이 되면서 두 번째 시점에는 조커가 가면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은행 앞에 서 있는 것의 요약 이거를 모두 인풋으로 받아서 은행 강도질을 하고 있다는 더 적합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점선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메모리 전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H의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가 이 히든에서 히든으로 넘어가는 웨이트가 곱해져서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은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이 전에 있던 RNN을 만약에 인풋이 3개라면은 총 3개의 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셀이라는 것은 이 RNN 네트워크 한 개를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스크에는 총 3개의 셀이 사용되었고 각 셀은 이렇게 정보를 주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모리 커넥션이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사진만 보고서는 조커가 가면을 들고 은행 앞에 서 있다라는 설명에, 그리고 두 번째 사진과 앞에 설명이 된 것의 함축 정보들을 통해서 조커가 가면을 썼고 건물 안에 들어왔다. 아마 이 건물은 은행일 것이다. 라는 설명에, 그리고 이 전에 있던 모든 정보들과 또 현재 이제 조커가 버스 앞에 서 있는 장면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조커가 은행을 다 털었고 이제 버스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RNN들이 어떻게 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RNN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냥 사용자의 마음인데요. 내가 지금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자유롭게 RN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RNN의 자유로운 사용 방법은 셀 단위로 이렇게 풀었을 때 얼마만큼의 인풋을 셀에 넣고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결과로 우리가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원투원, 원투매니, 매니투원, 매니투매니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원투매니 태스크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인풋의 첫 번째 셀에만 데이터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셀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 우리가 출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매니투매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제 데이터를 넣고 또 원하는 부분에서만 출력을 꺼내서 우리의 출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니투매니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 태스크마다 어떤 대표적인 태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투매니 타입에는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 예시 사진을 보시면은 강아지가 해변 위 하트 모양 표시에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한 셀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이 랭귀지를 이 모든 출력을 다 사용하여서 문장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모래사장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태스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얘기할 것은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인데요. 매니투1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풋으로 텍스트를 넣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길게 모든 셀에 다 넣어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 아웃풋을 저희 출력으로 채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태스크가 어느 클래스로 분류를 되는지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센티멘탈 어널리시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평을 본다고 할게요. 만약에 그 상품평이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들을 포함한 그런 문장이라면 이것은 부정적인 상품평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뭐 칭찬하는 그런 단어가 많은 그런 문장이라면 이것은 긍정적인 문장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매니투매니 방식에서는 이제 문장을 넣고 문장을 꺼내는 그런 번역의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